우리 인류는 과연 금성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을까? 인류는 정말로 다행성 종족이 될 수 있을까? 금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리뷰엉이는 엉이호를 타고 금성으로 향했습니다. 지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은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이 있죠. 그 별은 웬만하면 금성일 겁니다. 수성 다음으로 태양하고 가까운 금성은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하고 달 다음으로 가장 밝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밝은 데다가 색도 노란색이라서 굉장히 예쁘고 화려하죠.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금성을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로 불렀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금성은 미의 여신과 같은 이름으로 불렸죠. 그리스어로 금성은 그리스 신화 속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불렀고요. 영어권 국가들은 미의 여신 비너스라고 불렀죠. 다른 종교에서도 상황은 비슷해요. 라틴어에서 금성은 빛을 가져오는 자 루치페르라고 불렀고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금성이 빛나는 것을 보고 진리를 발견했다고 전해지죠. 우리말로는 금성을 개밥바라기, 샛별 등으로 부르는데요. 개밥바라기는 해질녘에 보이는 금성을 칭하는 말로 저녁에 멍멍이들이 배가 고플 즈음에 서쪽 하늘에서 보인다 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고, 새벽에 금성이 동쪽 하늘에서 보일 때는 샛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금성을 인식해왔고, 빛공해가 심한 지금의 도시에서도 눈으로 직접 금성을 볼 수 있을 만큼 금성은 여전히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입니다. 가끔씩은 금성이 너무 반짝반짝하다 보니까 UFO로 오해받는 상황도 생긴다고 해요. 자, 이처럼 금성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류의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 중에서는 금성엔 금성인이 살고 있을 겁니다. 금성인이 없더라도 뭔가 생명체가 살고 있음이 분명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하죠.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까지도 금성은 아열대 기후 정도의 파라다이스처럼 여겨지기도 했다고 해요. 아마 과거 사람들은 괌이나 몰디브, 플로리다 해변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금성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1960년대 들어 미국은 지구하고 가까운 내행성 연구를 목적으로 10개 탐사선을 화성, 금성, 수성에 발사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962년부터 1973년까지 있었던 메리너 계획이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류는 금성 표면의 온도, 대기 성분을 알게 됐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탐사를 떠나는데 소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비슷한 시기 1961년부터 1984년까지 소련 역시 마찬가지로 금성에 대한 자료를 얻고 싶어서 베네라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소련은 금성의 대기압 등등에 대한 정보를 밝혀내게 되죠. 그런데 미소 양국의 탐사 결과 금성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상상해왔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인류의 금성에 대한 상상력은 아예 박살이 날 수준이었죠. 도대체 금성의 진실은 무엇이었길래 금성에 대한 상상이 박살났다는 표현까지 했을까? 관측 결과 금성은 아주 희한한 행성이었어요. 우선 자전 방향부터 지구하고 정반대였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금성에 간다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를 진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한 게 금성에서 해가 뜨고 지는 걸 직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금성의 공전 주기는 225일. 하지만 금성의 자전 속도는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느려요. 금성이 한번 자전하는데 243일이 걸리거든요. 공전 속도보다 자전 속도가 더 길다. 진짜 희한한 행성이죠. 그러니까 금성에 살면 1년보다 하루가 더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금성 기준으로 하루짜리를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루 가격으로 1년 넘게 즐길 수 있는 꼼수가 생긴다. 자, 그렇다면 금성의 하루는 왜 1년보다 더 길까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원시 태양계에서 금성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 자전 속도가 지금에 비해서 훨씬 빨랐을 겁니다. 하지만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무겁고 두꺼운 대기에 작용하는 조석 효과가 금성의 자전 속도를 늦췄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1962년 12월 14일 미국의 메리너 2호는 금성을 근접 비행하면서 적외선으로 행성 표면을 스캔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죠.
금성의 행성 표면 온도는 450도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진짜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수성이 금성보다 더 가까이 있는데 수성의 평균 기온은 179도고 금성의 평균 기온은 450도라니. 금성의 기온이 수성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금성의 온실 효과 때문입니다. 금성은 아주 두꺼운 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금성의 기압은 90기압 이상, 지구보다 90배 이상 되는 거죠.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금성의 대기압은 마치 800m 되는 바닷속에서 받는 기압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1967년 발사됐던 소련의 베네라 4호는 금성 대기권으로 강하던 중에 24km 상공에서 금성의 대기압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했다고 해요. 그 환경이 얼마나 가혹한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금성 대기 성분의 거의 대부분 96.5%는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성에서는 엄청난 온실 효과가 발생하죠. 금성의 풍속도 문제예요. 금성의 지상에서는 풍속은 초속 0.3에서 1m 수준이에요. 하지만 금성의 구름층에서는 평균 풍속이 초속 360m가 넘는다고 하죠. 이걸 시속으로 환산하자면 시속 1296km인 거예요. 2003년 한국을 덮쳤던 태풍 매미의 최대 풍속이 초속 60m였죠. 금성은 못해도 이것보다 6배나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또 금성의 대기는 지구 대기의 90배가 넘는 초고압의 대기인 것까지 감안하면 금성 대기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정말 엄청날 거예요. 게다가 금성 구름의 주성분도 문제예요. 금성의 구름층에는 상당량의 황산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금성에 비가 내릴 때는 황산비가 내리죠. 황산은 정말 위험한 물질인데요. 산화력이 강해서 금속을 녹이고 피부 화상도 입게 하죠. 만약에 금성을 여행하면서 금성비를 맞게 되면 여행자들의 피부도 우주복도 순식간에 녹아내릴 겁니다. 완전히 지옥도가 따로 없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부분은 금성의 아래층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황산비가 내리다가 다시 증발해서 올라가고요. 또 황산비가 떨어지다가 증발해서 다시 올라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단 한 방울도 황산비는 금성의 지표면에 닿지 못한다고 해요. 또 이 때문에 금성의 땅에는 바다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환경의 금성에서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지금까지 한 얘기만 들어보면 금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을 리가 당연히 없겠죠. 하늘에는 황산구름이 가득 차 있어. 황산비는 떨어졌다가 증발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기압은 지구의 90배에다가 바람도 미친 듯이 불어요. 또 금성의 대기는 완전 자결지옥이고요. 또 금성의 자기장도 정말 약해요. 이 때문에 금성은 태양풍, 우주방사선을 직방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태양풍이 금성의 대기와 상호작용하면서 물을 비롯해서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우주로 전부 날려버렸다고 해요. 이 때문에 황산같이 아주 무거운 물질들만 남아서 금성의 대기를 형성했다고 하죠. 금성이 암석형 행성이라는 건 인간이 금성에 산다고 가정하면 확실한 이점이에요. 금성 표면의 80%는 평탄한 현무암질 평원입니다. 금성에는 대륙이라고 불릴 만한 높은 지형이 두 군데 있는데요. 먼저 금성의 북반구에는 호주 면적만한 이슈타르 테라가 있고요. 적도의 바로 남쪽에는 아프로디테 테라가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테라는 남아메리카만큼 크죠. 이렇게 금성은 꽤나 넓은 평원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인간이 땅까지 도달할 수만 있다면 개발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금성의 다른 여러가지 조건들도 지구하고 비슷해요. 일단 크기, 밀도가 비슷하고요. 화학 조성도 지구랑 아주 비슷하죠. 지각 구성 물질도 지구랑 비슷하고요. 또 아직 명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금성의 내부 구조 역시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핵, 멘틀,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성 표면의 중력도 지구랑 비슷해요. 중력이 비슷하다는 건 상당한 이점이죠. 지구 생명체들이 금성의 땅에 도달해서 바로 적응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은 금성이 지구랑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금성지구의 물류 시스템 구축 비용은 달을 제외한다면 그 어떤 행성보다 저렴할 겁니다. 또 금성 땅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전력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금성을 테라포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테라포밍이라는 거는 행성을 개조하는 걸 뜻해요. 예를 들어서 금성이 있다면 금성의 대기를 지구랑 비슷하게 만들고 물도 만들고 기온도 적합하게 만들고 자기장도 강하게 만들고 해서 인간을 비롯한 지구의 생명체들이 금성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지구랑 거의 비슷하게 개조하는 거죠. 이렇게 환경을 다 개조하면 인간은 금성에다가 식물도 심고 이제 동물도 키워가지고 완전히 정착하는 겁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금성을 테라포밍 한다는 거는 가능하긴 하다고 해요. 먼저 가장 시급한 건 금성의 너무 높은 온도인데요. 금성의 온도가 높은 원인이 이제 온실가스라고 했으니까 저 엄청난 양의 대기를 금성에서 빼내는 게 급선무예요. 금성의 대기를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유전자 조작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겁니다. 칼 세이건은 1961년 사이언스지에다가 행성 금성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당시 이 글에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탄소를 유기화합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전자 조작 박테리아를 이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자, 하지만 당시 칼 세이건의 주장은 금성의 환경이 지금처럼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의견이었기 때문에 현재 금성의 환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금성의 대기를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겁니다. 산화칼슘을 무진장 많이 모아서 금성에 폭격해버린다면 이 산화칼슘이 이산화탄소랑 반응하면서 탄산칼슘이 되고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으로 가두는 작용을 할 거예요. 실제로 산화칼슘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은 이제 수많은 연구진들, 과학자들 사이에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등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기술은 검증됐다고 하죠. 비슷한 방식으로 현무암에다가 이산화탄소를 가두는 방법도 있어요. 먼저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인 다음 현무암에 반응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은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금성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받죠. 산화칼슘도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해요. 그렇게나 많은 산화칼슘을 도대체 어디서 구하며 또 어떻게 옮길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죠. 또 가능하다고 해도 무진장 비쌀 거고요. 세 번째 방법은 소행성을 충돌시키는 겁니다. 상당히 과격한 방법이죠.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금성의 궤도에다가 태양광 차단막을 설치하는 거예요. 태양빛이 금성으로 오는데 이제 그 태양빛을 막아낼 아주 거대한 태양광 차단막을 설치해서 뜨거운 금성 자체를 천천히 냉각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금성을 식힐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를 얼리는 과정에서 대기압을 낮출 수도 있어요. 또 태양풍 차단도 가능하고요. 태양열 발전으로 전기도 모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금성의 온도를 31도까지 내릴 수 있다면 탄산가스의 액화점이 돼서 이산화탄소 B가 내리게 돼요. 여기서 더욱더 냉각시킨다면 이산화탄소를 드라이아이스가 될 때까지 얼리는 거죠. 자, 이렇게 드라이아이스가 된 이산화탄소를 암석 형태로 만든다든가 어딘가에 매장시켜버린다든가 하면은 금성의 행성 온도 자체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금성의 드라이아이스를 다른 행성에다가 옮기는 방법도 있어요. 가령 화성은 반대로 태양열을 붙잡아줄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문제고 화성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서 문제고, 그러니까 금성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화성에다 옮기는 거죠. 자, 이제 금성의 이산화탄소를 드라이아이스가 될 때까지 행성 온도를 낮추느라고 금성의 평균 온도는 아마 영하 78.5도보다 더 추워졌을 거예요. 이제 금성은 반대로 너무 추워져서 못 사는 행성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드라이아이스로 만들어서 땅에 묻었든 화성에 가져갔든 다 제거를 했으니까 이제는 금성의 온도를 다시 올리면 돼요. 태양 가리개를 제거하고 태양열을 금성에다가 쏟아붓는 거죠. 그렇게 지구 생명체들이 살기에 적절한 온도가 될 때까지 다시 가열하는 겁니다. 금성의 대기 그리고 온도 조절이 끝났으면 이제는 물을 확보해야 돼요. 하지만 물을 확보하는 것도 역시 쉽지는 않은데요. 가니메데, 유로파, 엔셀라두스 같은 위성에서 얼음을 직접 공급받거나 아니면 정말 과격한 방식으로 얼음이 가득한 위성을 금성으로 유도시켜서 충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성 테라포밍의 세 번째 스텝은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방출하는 미생물들을 금성의 바다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 금성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 다음 식물을 심으면 됩니다. 네 번째 스텝은 금성의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현재 금성의 자기장은 너무 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아무리 인류가 금성을 테라포밍 해봤자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장이 없다면 태양풍하고 우주방사선을 막아내지 못하거든요. 최근에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행성들의 인공자기권을 형성하자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방법들은 정말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오버 테크놀로지일지도 모르죠. 앞으로 몇백 년, 아니 몇천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자, 이렇게 금성을 테라포밍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직 인류의 기술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르고요. 가능하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다른 대안도 있는데요. 바로 금성의 공중도시를 짓는 것, 프로그램명 하복이죠. 이 계획대로라면 테라포밍 없이도 금성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1989년 발사된 미국의 무인 우주 탐사선 마젤란이 보내온 정보에 따르면요, 금성 고도 50km 이상 되는 구간쯤부터는 기압이나 기온이 지구랑 거의 비슷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온화해진다고 해요. 이 표를 잘 보시면 고도 52.5km에서 54km 사이의 기온은 섭씨 20도에서 37도가량 됩니다. 고도 49.5km에서는 기압이 지구의 해발 0m랑 똑같아지죠. 자, 이 때문에 금성의 공중도시를 짓자는 계획 자체가 완전히 허무맹랑한 계획은 아니에요. 이 하복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한 영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성에 우리 인류가 살 수 있을까 결론을 내보자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어요. 금성의 대기를 바꾸는 것, 자기장을 바꾸는 것, 그리고 물을 확보하는 것까지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으로 굳이 금성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행성을 생각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결국 리뷰영이는 금성을 포기하고 다른 천체를 물색하는데요. 다음 목적지는 바로 달입니다. 다음 컨텐츠는 인간이 달에 살 수 있을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고요. 이제 금성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마땅히 뭐가 안 나오네요. 적당히 무슨 영화였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